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이시바가 급하게 부산으로 달려왔습니다. 뭔가 이제 공식적인 회담을 했고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일본 총리가 부산을 방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76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도쿄 방문에 따른 답방 형식이었고요. 양국 셔틀 외교가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매끄러워질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시켜 놓고 그나마 가장 근접시켜 놓고 자기가 퇴임하는 게 한국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임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부산에서 만났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또 지역 소멸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재난 문제, 이런 것들 다 실질적으로 양국이 협력 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니 일본이랑 어떻게 해야 저출산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짝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 지금 이런 지방화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방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 막다한 수익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거나 뭐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 해법을 찾아낸 게 뭐였냐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광 교류였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의 그 관광의 특징이 그런 건데, 이렇게 대도시에 무슨 록본기나 도쿄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건 한두 번이고, 어디 구석에 있는 어떤 시골 어디에 있는 어떤 온천이라든지 특별히 숨겨져 있는 절경이라든지 요런 곳들을 찾아가는 여행들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접적으로 탐방해서 가는 여행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쪽에 지역 축제 같은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구경 가는 이런 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으로 많은 관광을 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양측에서 교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양측을 합치면 1200만이 넘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저개발되어 있는 지방이라든지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광지 같은 곳들을 교류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볼 만큼 돌아서 볼만한 명소를 다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가지니 비용 문제, 불친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것도 있다는 거지.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서 쏟아붓는 돈이 안 돌아오면 이게 억울한 건데, 일본 역시도 그에 비슷한 수준의 관광객과 외화 유치를 해줄 수 있다고 치면 자국 안에서 돌리는 관광으로는 일본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우리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교환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관광 수지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직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만 35조 원. 기타 보이지 않는 추가 소비 유발까지 합치면 50조 원 이상의 관광 수입 효과를 올해 거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수에도 엄청난 큰 진작이 될 뿐만 아니라 외환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관련한 것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건데 일본하고도 이와 같은 교류를
좀 더 강화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서로가 양측의 관광 당국들이 이 자원들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건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많이 쓰던 방식인데, 서로 일본이나 뭐 이런 한국이랑 오고 가는 지자체나 그쪽에다 관광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쿠폰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한 10만 원씩 소비 쿠폰 자체를 그쪽에 여행 지원을 위해서 양쪽 정부가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준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지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걸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요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구 절벽 문제는 피차에 어차피 다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일본의 노하우들을 활용을 하고 일본이 지금 그토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로봇 간병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의 IT를 활용한 이 노인 관리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 국가가 또한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교류가 앞으로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일본이 워낙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사실 정책적으로 추진을 잘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택의료 쪽,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 체계가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네.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엄청 체계적으로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배울 우리나라는- 필요가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앞장서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좀 교류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일본으로 그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배우러 갔다 오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공통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얘기일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일 과학기술협의회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요청을 해왔어. 이 시건방진 새끼들이 이제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원래 86년도부터 시작돼서 2011년도까지 쭉 유지가 됐었는데 일본 애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어요. 왜냐면 얻는 게 없다는 거야. 아, 지들이 자기네가 계속 잘났다. 지들은 뭔가 막 배워주고 뭐 가르쳐 줄 게 있는데 새끼들. 한국에서 받을 게 없어 이러고 왔는데 딱 15년 만에 입장이 뒤집힌 거예요. 일본은 지금 지들이 잘한다고 하는 어떠한 과학 수준 기술 안에서도 기초 과학을 제외한 응용 분야 안에서는 지금 한국에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배짱을 튕겨야죠. 예? 아니 협력 아니 뭐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니네들한테? 협력한다면서요. 그래도 무슨 과학상 같은 것도 일본이 또 받잖아요. 아 이거 일본은- 노벨상은 잘 받아. 왜냐면 일본은 기초과학이 잘 돼 있으니까. 기초과학이 진짜 탄탄해요. 오타쿠가. 근데 응용과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 재개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는 거 봐서 아니 서로 도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는 거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글로벌 무역질서 공동대응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건데 그렇죠. 미친 트럼프의 횡포를 한일이 힘을 합쳐서 좀 막아보자. 아이고. 이것도 한국- 일본이 급해서 하는 그렇지. 말이야. 지금. 지금 이러다가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이 한국한테도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서명하라 그러더니 지금 벌써부터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지랄을 한다. 그리고 관세 약속 관련해서 했던 것도 트럭은 차가 아니다 그러고 알루미늄이나 나무 들면 관세 제외라 그러고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 우리 속은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 이외에도 북극 항로를 협의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동안 북극 항로 기항점을 놓고 일본과 우리가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적하는 배들이 그러니까 북극 항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옆에 동해를 거쳐서 북극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북극 항로를 갈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의 기항을 어느 항구를 쓸 거냐를 놓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속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일단 부산을 쓰는 걸로 하고 우리도 도울 수 있게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이 지금 이번에 추가로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일본하고 사이 좋을 때. 사이 좋을 때 니들 하는 거 봐서 지금 그 상황에서 부산항에 배 보내야 되니까 해저턴을 뚫어주세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착실하게 말 잘 듣고 니네 대마도를 가든 니네 어디 지역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비행기나 컨텐츠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에서 갈아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며. 이번에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는 것보다 이시바가 일본 오는 게 시간이 덜 걸렸대요. 그만큼 교통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역이나 무역에 있어서도 특히나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국의 협조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는 상식적인 사람이라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송 작가님 표현에 따르면 하나는 미친년이고 하나는 바보인데. 그렇지. 근데 지금 미친년이 유리해졌어요. 아니, 하야시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보니까. 아니, 근데 분위기가. 그 하야시가 올라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시바가 이번에 한국하고 뭔가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극으로 한국을 까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친년이 총리가 되면 지금 가뜩이나 미국도 힘든데 한국한테도 쳐맞습니다. 요렇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보따리를 많이 갖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본 언론은 또 걱정을 하나 봐요.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차기 일본 총리가 자극하면은 한국하고 이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미친년은 안 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게다가 지금 네. 일본 극우들은 사실 막 지네가 아직도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미친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미 한국이 앞질렀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이 우리보다 지금 훨씬 선진국이야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았던 혐한 시위들이 지금은 사실상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혐한 시위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 보고 지금 젊은 층들을 비롯해 갖고 일본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업이나 청소년층 소비층들은 다 한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운 나라. 다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헛소리하고 그 사나이 같은 년이 한국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기어 오르는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애가 총리가 돼버리면 양국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이 너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미 아사히 신문에서 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뭐 쓰겠죠, 대충. 그러면은. 근데 아사히는 비교적 진보 쪽이어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아사히는. 비교적. 그래서 한일 우호를 위한 준비 작업은 했는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자민당 니들이 미친년을 뽑으면 도로 묵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바보를 뽑을 순 없잖아요. 바보를 뽑으면 내가 이제 천천히 망한다고. 좀 시간을 보는 거지. 네. 그나마 선방하려면 하야시죠. 그래서 이게 자민당의 고민도 이거예요. 참정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걸 봤잖아. 그걸 보면서 그거 아니면 승부가 안 나는 이런 거지. 그래서 다카이치가 막 상승했어. 그런데 다카이치하고 고이즈미하고 막 띄우다 보니까 얘들도 고민인 거야. 근데 이 미친년하고 이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뒤늦게 그래도 좀 정상적인 하야시 쪽을 우리가 그래도 밀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기사에 하야시가 유의네.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나온 거예요. 항상 다카이치는 처음에는 막 떠.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 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친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아? 이 생각을 사람들이 처음에 막 했다가 중간중간에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카이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시바가 될 때도 다카이치가 이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국진당 같은 애들이 지금 그 고민인 거예요. 지금 우파 아니면 극우 아니면 자기들한테 표를 줄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구도 가고 서울에서도 집회를 해봤는데
막상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사람이 없어. 지금은 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거든. 표로 뭘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직전에 가야 그런 퍼포먼스가 맡기는 거지. 아니, 게다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자꾸 가짜뉴스를 지 입으로 퍼뜨려요. 외국인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느냐. 외국인이 사슴을 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 사슴 공원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사슴이 사람 때려요. 아니, 나 거기 공원에 갔다가 사슴한테 또 맞았어? 비스켓 이거 안 준다고 사슴이 뿔로 나 때렸다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약 올렸겠지. 어떻게 알았지? 아유, 그리고 통역을 통역을 못 구하니까 통역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풀려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그 부처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해서 아무 말이 왜 나던데.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이거에다가 고이즈미는 지금 젊은 층이 자주 애용하는 그 플랫폼에다가 야 나한테 유리한 댓글 달아라고 선거 캠프에서 댓글 공작한 게 퍼져가지고 다카이치는 고이즈미는 난 그거 몰랐는데 걔 잘랐어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댓글 공작 이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해. 고이즈미는 진짜 바보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 그래서 역시 답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하야신가?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3일밖에 안 남은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는 가능성 중에 이 선거 4일을 열흘 정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총재 선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자민당이, 원래는 1당이 총리가 되잖아요. 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국회에서 총리 인준 표결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과연 다른 당들이, 야당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민당이. 그래서, 자, 4일 자민당 내부에서 뽑아놔도 그렇지. 이 사람을 인증하는 과정 중에 총리가 될 국회에서 것이다.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자민당이 의원수를 과반수를 확보를 못한 못했다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이제 총리 인준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사나이가 아니고 고이즈미 모지리가 이제 됐다가 처구 밀어 넣었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그래도 고이즈미는 아닌 것 같은데 사나이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고이즈미를 비준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뽑아야 되거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들이 이시바 그만두지 마 시위를 이끌었거든요. 왜냐면 이시바가 우리가 본 자민당 총리 중에 제일 상식적이야. 제일 사람 정상적이기 같고.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네. 진짜로 14일날 비준이 통과가 안 되면 시간이에요. 휴대 방식으로 이시바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야? 일본 정치도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고 아주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시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물론 자민당에서 그걸 용납하진 않겠죠. 예. 하여튼 우리는 이제 나경원과 이준석이 차기 주자인 상황인 거라고 치면 아니 지금은 그렇게 장동혁인데. 표현하니까 진짜 와. 그럼 장동혁하고 1등이 장동혁이죠. 세상에 지금 차기 대선 후보군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1등이 장동혁이야. 지금 120일 지났는데 차기 대선 후보군을 조사를 해요. 근데 장동혁이 1위고 김민석이 2위야. 이따위 장난질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외교가 진짜 뭔가 낭떠러지 같기도 하지만 뭔가 한국의 위상과 어떤 그 자주 외교가 정점에 설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다 만들고 있다. 사실상 국력은 모르겠지만 현재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안정적인 뭔가 외교와 경제 부분 안에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지구촌 자체에 대한민국밖에 우리밖에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표현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가장 대통령다운 대통령, 유일한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